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푸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푸코의 해체, 소제목은 광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61년도에 나온 영어 번역은 Madness and Civilization이라고 광기와 문명이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원어 제목은 Folly et Raison 이라 그래서 광기와 탈이성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대레종이라고. 그 다음에 소제목은 고전시대의 광기의 역사, 이스트와트 라 폴리 라조 클라시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푸코가 자기의 초기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침내 우리는 푸코의 해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체는 확실히 그 데리다의 해체랑 니체의 해체랑 유사한 거를 볼 수 있는데, 데리다와는 좀 다르고, 그죠? 오히려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예도는 지금부터 이러한 푸코의 해체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이것이 니체의 해체의 방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에서 제1논문에서 성과 악, 좋음과 나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원학적 방법론을 갖고 해체를 수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과 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과 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되고 있는 성과 악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는 거리의 파토스가 놓여져 있고, 그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지배의 파토스가 작동함으로써 좋음과 나쁨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도덕에 의하여, 그죠? 노예 도덕에 의하여 좋음과 나쁨이 성과 악으로 변화되면서 도덕의 계보학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계보학적인 그러한 특징이 사실은 푸코 전문가들은 후기 작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해체적인 전체적인 특징이 푸코의 초기 작품부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고전시대의 이 작품에서 미셸 푸코는 이성과 비이성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으며, 여기서 비이성은 당연히 광기겠죠. 그죠? 이 광기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으며, 이 분화 작업을 통하여 어떤 힘이 이러한 광기의 역사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한 이성과 대립하여 광기가 어떻게 분화되면서 그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이성과 광기 사이에 놓인 슬래시 구분을 푸코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리를 낳았던 그 역사적 조건이 무엇이며, 그죠? 이게 바로 계보학이죠. 이러한 역사적 조건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그 분리 과정에는 어떠한 힘이 작동해서 그 다른 어떤 그러니까 광기를 이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 바깥으로 추방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의도는 철저히 어떤 그 니체의 어떤 계보학적인 방법론을 따라서 그거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 작품에서 이미 권력과 지식의 연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지식의 어떤 그러한 계보학적, 아니 고고학적 특성만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자기의 초기 작품, 그러니까 후기 작품부터 계보학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초기 작품에서 이미 그의 작품 속에서 니체의 계보학적 방법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미셸 푸코는 이성과 광기의 그 분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피지만은, 사실은 애초의 목표는 이러한 광기가 이성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미분화된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또한 푸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16세기, 17세기의 초반에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마침내 광기를 이성과 분리하면서 코기토를 이성의 위치에, 레종의 위치에 자리매김하죠. 그래서 광기는 철학의 담론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죠?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17세기에 마침내 이성이 데카르트를 통하여 그 철학의 담론에서 광기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독일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그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로피탈 제네랄레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합리적인 어떤 성을 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종합병원인데, 이 종합병원에는 광인만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황자들, 그 다음 범죄자들, 사기꾼들, 그 다음에 건달들, 또 그 사회에서 올바른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이 종합병원에 집어넣어서 비합리성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그 데카르트의 어떤 성찰과 더불어 성찰이 나타났던 그 시대에 유럽 전역에서, 그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러한 종합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합병원에 마침내 비합리성이 수용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광인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게을러서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도 수용되었고, 또한 그래서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아직 분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그 17세기에는 그냥 모든 사회에서 비합리성의 기호로 간주되었던 게으름과 심지어는 돈이 없는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종합병원에 수용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푸코는 이러한 17세기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종합병원의 대두가 마침내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그러한 그 사회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봤고, 이 17세기의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분화의 출발점으로서, 그죠? 사회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셸 푸코는 사실 17세기 이전에 심지어는 15,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그 이전에 중세에만 해도, 그죠? 고대는 뭐 당연한 거고, 중세에만 해도 그 르네상스 시대와 중세에만 해도 이러한 광기는, 그죠? 결코 이성과 분리되어서 분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화의 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는 17세기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광기는 16세기에 그리고 15세기에 르네상스 시대에만 해도 중세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에만 해도 이 광기는 어떤 신성을 나타내는 인간의 본질적 삶의 조건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신비로운 담지체로서 간주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사유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전에 분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결코 이성과 광기가 분화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신성과 인간의 본질의 담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담지체로서 광기가 간주되었는데, 왜 갑자기 17세기에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종합병원이 생기면서 합리성을 사회가 비합리성을 합리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책을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18세기에 드디어 이러한 데카르트의 어떤 그 이성의 담론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착화되는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잖아, 그죠?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에 이르기까지 드디어 이성의 시대가 보편화되는 그러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프랑스 그 계몽주의가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18세기 말에는 이제는 이러한 광인을 수용하는 이런 것이 더 분화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때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종합병원에서 그 모든 불황자들과, 그죠? 돈 없는 자들, 그래서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자들도 이런 정신병자들과 함께 수용했어. 그게 그래서 종합병원인데, 여기에서 강요되었던 것은 아직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치유를 위한 의료적인 어떤 그러한 그 보살핌은 아직 없었고, 17세기의 종합병원에서는 노동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비합리성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의료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고, 이러한 그 노동의 규율을 통하여, 그죠? 거기에 복속시킴으로써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그러한 치료책이 바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 17세기에는 노동의 규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하여 그 인간들을 비합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모든 인간을 광인과 더불어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죠? 거기에다 집어넣고 함께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는 분화인데 뭐죠? 사회의 불황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도 함께 비합리성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광인과 다른 거는, 광인은 노동의 규율을 통하여 어떻게 교화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종합병원에서 이들을 함께 가두어 보니까 이게 노동을 통하여 제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하여 정신을 치유하는 그래서 올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목표에 이 광인들은 소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미 이 광기를 어떤 방식으로건 다른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또 범죄자들이라든지 정신이 미치지 않는, 그러나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비합리성의 기호들은 광인들과 다르게 여겨지게 됐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치료책으로서 적용되지 못했던 이 광인은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다른 비합리성들은 종합병원에서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지만 이 정신 이상자들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문을 가하고 구타를 해도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기가 억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 의해서 광기가 관리되고 마침내 이성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광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국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죠? 예를 들면은 큰 예가 두 가지가 있어. 영국의 요크 지방에 케이커 교도인 튜크라는 사람이 요크 지방에 이 정신병동과 같은, 그러니까 광기에 걸린 자들을 위한 특수한 어떤 병원을 만드는데, 종합병원이 17세기에 세워졌다 그러면 이 종합병원으로부터 특별하게 또 분화시켜서 이 광인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어떤 처방을 통하여 의료 계획을 마침내 의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이러한 의료제도와 더불어서 이 광인들을 고문하고 구타하는 이런 걸 통하여 관리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치료약을 주고 의료행위를 통하여, 그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주의적 개혁이 마침내 18세기 말에 1790년대에 영국에서 요크 지방에 정신병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피넬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자가 비세트르에, 그죠? 정신병동을 따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마침내 미셸 푸코의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광기를 다루는 획기적인 전향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에 로피탈 제네랄라라고 하는 이 종합병원에서는 이 광인들이 어떤 그 폭력과 구타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사회의 불황자들이랑 함께 수용되었는데, 이제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죠?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 정신병동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비합리성으로 간주되었던, 그죠? 불황자나 그다음 범죄자나 또 노동의 규율을 통하여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사회에 추방된 그 사회의 어떤 사회 부적응자들을 함께 수용했던 이 종합병원이 이제는 정신병원으로, 병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인도주의적 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마침내 푸코는 특별히 피네리, 그죠? 피네리 비세트리에 세운 그 정신병원에서 마침내 이 광인들을 17세기에 구타를 하고 그 다음에 발에 족쇄를 채워서, 그죠? 관리했던 이런 것들을 마침내 18세기 말에는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광인들이 발에 족쇄를 채워서 관리되는 것이 마침내 끝나고 이제는 그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도주의적 개혁은 의료행위와 더불어서 마침내 광인들을 따로 사회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역사적 발전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어떤 이러한 정신병동의 의사와 의료인들의 어떤 그 출현과 더불어서 이들이 인간적으로 이제는 대우를 받고, 또한 이들이 인도주의적으로 개혁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신병원에서 확립됨으로써 계몽주의에 의한 계몽의 어떤 그러한 그 정책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이런 정신병동이 아주 많은 사회적 어떤 그 갈채를 받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기는 또 다른 사회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그죠? 인도주의적인 아주 훌륭한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푸코가 마치 이걸 이제 아주 잘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인도주의적인 이 미명 아래에 수행된 이러한 감금은 이제 광기와 감금이라고 하는, 광기와 어떤 정신병동에 감금시키는 그러한 가두는 이 광기와 감금을 더욱더 고착화시키고, 또한 육체적인 이러한 체벌로부터 단지 정신적인 체벌로 옮겨감으로써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힘에 의하여 이 광기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는 쪽으로 옮겨간 게 바로 이 의료행위와 함께 나타난 그러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야. 그래 이제 푸코의
이러한 철저한 계보학적인 어떤 이러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점점 인도주의적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랜카드 아래에서 점점 잘 관리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환호를 받는 제도로서 사회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냥 표면적으로는 마치 광인들을 보호하고 광인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그러한 조처로서 나타났지만은 이제 푸코는 이제 심층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심층적 의도는 결코 이러한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조처에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면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푸코는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료, 호모 메디쿠스라고 하는 이 의료인은 사실은 아직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학문, 그게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현명한 자, 의사는 현자로서 간주되었고, 이러한 현자의 배후에는 이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당시의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그러한 담론의 질서에 의하여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넬의 이러한 18세기 말의 개혁이 19세기의 프로이트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의술의 탄생, 의료, 그 다음에 광기의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이때 나타나게 되면서 이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이 자들을 의료라고 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19세기는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의료의 배후에는 이들의 어떤 인간성과, 그죠? 이들의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을 마침내 광인 스스로 죄책감을 통하여 내면화시키는 방식으로서 그 광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에 의료인은 단지 19세기에 학문이 발달하면서 또한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이 정신의학을 통하여 이 광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비치기 쉽겠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이 광인을 결국 감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떤 중심부로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면적인 그 사회의 문화적인 내면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역시도 이러한 광기를, 그죠? 이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한 그 사회의 비정상의 어떤 그러한 집단으로서 광기를 간주하게 만드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학문이라는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행스라고 하는 이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분석학 역시도 이러한 광기를 담론 바깥으로 위치시키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이 역할을 통하여 마침내 광기는 확실히 사회로부터 바깥에 있는 기호로서 이제는 더는 이 광기는 사회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기호로 변질되게 됐다는 것. 결국 인도주의적 미명 아래 시작되었던 이 광기에 대한 보호는 결국은
외면을 내면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17세기에는 외면, 그러니까 광기를 이 광기는 노동의 규율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질병을 마침내 구타와 고문을 통하여 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는 단지 광인들 스스로는 그냥 구타만 당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이들은 구타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이제는 정신적인 이러한 자기 스스로가 비정상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호이고, 이성에 비하여 자기는 죄책감에 의하여, 죄인에 의하여 신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비정상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정신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정신병동이라는 게. 이 내면화는요, 예도가, 이 부분은 예도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덕의 계보학에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니체가 파헤치는데, 이때 외면화를 내면화로 바꾸면서 국가가 이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는 힘의 의지로서 작동하고, 이때 갑자기 내면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의 힘이 바깥에서부터 작용하여 그 죄수로 하여금 내면화시킴으로써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니체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이거는 예도의 촉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주의는 결국은 이 광기가 자기 스스로를 내면화시키면서 나는 비정상인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도무지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기호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사회의 짐밖에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광기가 내면화시키면서 그 내면화 속에서 정신적으로 이제 영원히 이성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이성의 담론 안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정신화의 과정이 바로 인도주의의 미명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고, 의료인은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의 풍성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러한 그 풍성함 안에서 뭐죠? 방해가 되었던, 그리고 그 풍성함을 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광기를 마침내 바깥으로 추방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이들을 정신적으로 이제는 이성과 니네는 다른 것이다. 니네는 이성과는 분리된 것이고 분리되어 간주되어야 되며, 그 이유는 니네는 이성의 담론 안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러면서 이 광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한 이성과의 분리 속에서, 이성과의 슬래시 속에서, 분리 정책 안에서 그 스스로를 죄책감 안에서 그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해가 돼요? 아, 나는 갇혀도 된다. 나는 저 사회의 이성의 담론에 못 들어가는 그런 자다라는 거를 광기 스스로 정신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은 인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더더욱 광기를 그 사회에 감금시키고 유폐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푸코가 말하는 거는 이제부터 광기는 관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나 17세기 이전에 광기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기는 결코 이러한 분화정책 안에서 스스로를, 그죠? 스스로를 이렇게 죄책감에 의해서 내면화시켜서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된 상태가, 자기 자신의 올바른 상태라고 인식하게끔, 이렇게 정신화된 이러한 유폐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전에는 그냥 광기는 관찰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광인이 나타나면, 저 정신병자는, 가끔은 신의, 여러분들 있잖아. 광인은 그냥 그 시대에는 하나의 백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만 해도, 가끔 동네에 광인이 있었잖아, 여러분. 광인은 그냥 백치와 같이, 저 바보, 멍청이.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가끔 올바른 얘기도 하고, 그죠? 가끔은 신의 뜻을 전달해주고, 가끔은 인간의 본질을, 백치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관찰이나 판단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야. 맞죠? 이성에 의하여 대립되기 이전에는, 광기는 결코 그 사회에서 이러한 관찰에 의하여 통제되고 감금되고 자기 스스로를 이성 바깥에 위치시키면서 자기 스스로를 죄책감 안에서 괴로워하고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도 이들을 이제는 정상의 사회, 정상과 비정상이 나누어져서 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내면화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만 해도 이성이 중요한 이성의 시대 이전에, 중세의 신의 시대, 아니면 르네상스의 고전기에만 해도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만 해도 광기는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9세기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책, 오히려 의료를 통하여 이제는 합법적으로 광기는 감금돼야 되고, 광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지돼야 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는 사회로부터 유폐된 채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정당화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19세기에는 의료를 통하여, 심지어는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료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확고한 이성의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감주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2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제2 논문. 예도가 그걸 강좌를 하다가 지금 18편을 해놓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걸 다 읽으려고 그래. 여러분 한번 봐봐. 그 2편에는 푸코의 냄새가 너무 나요. 너무 어두워. 니체의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당시에 니체는 그 당시에 이렇게 푸코처럼 이런 자료도 많지도 않았어. 어떻게 그런 사유를 했는지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들이 꼭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이 푸코 못지않은 엄청난 푸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니체 전공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기의 역사는 결국은 이성이, 그죠?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광기를 관리했다라는 거야. 푸코가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이성과 광기를 분리시킨 이 슬래시는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에피스테메가, 그 시대의 이성의,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뭐예요? 18세기는 이성이잖아. 17, 18세기는 이성이라고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그죠? 결국은 이러한 분리를 낳았고, 이성과 비이성, 그 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리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구조주의적인 니체의 계보학을 구조주의적이고 또는 고고학적으로 읽는 상태에 있는 거야. 누가? 푸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이러한 의도, 인도, 그냥 뭔 말인가 하면은 이게 역사나 문화의 무의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끝납니다. 인도주의적 정책을 폈구나. 참 위대하다. 그러면서 광기는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되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분석은. 그러나 여기서 무의식적인 분석은 그게 아니야. 푸코 그 배후에 감옥이라고 하는 표면 배후에,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표면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져 있는지, 도대체 어떤 권위가, 그 시대에 어떤 힘이 작동하여 이 광기를 가둘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는 어떤 의혹이 있는지, 이거를 푸코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참, 할 얘기가 많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배후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얼마나, 푸코 이전에는 찬양하고, 이성의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를 다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그러나 이 계몽의 시대조차도, 이 위대한 서구의 계몽의 시대, 그죠? 이성을 통하여 모든 미신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계몽의 시대에 마침내 미셸 푸코는 그 계몽의 시대의 담론으로부터 밀려난 광기의 어떤 담론을, 그죠?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는 이러한 배제의 역사, 당연히 이성이 지배했던 에피스테메의 시대에는 당연히 비이성은 어떻게 되겠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담론은 돈입니다. 오늘날은 자본이에요. 오늘날의 에피스테메가 있으면 오늘날은 자본이라고. 그 자본에 의하여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본의 유용성을 따라서 어떤 힘의 이동을 경험합니다. 주체는 여기에 대한 전략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그 힘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는 이러한 자본의 유용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삭제되고 배제되고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도가 언젠가 푸코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를 따로 열겠습니다. 예술조차도, 학문조차도, 심지어는 철학조차도 돈 되는 위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17, 18세기는 바로 오늘날의 돈이, 자본이 그런 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성이 왕입니다. 이성. 성경이고 종교고 뭐고 이성의 법정 앞에 다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칸트같이 경건한 자도 우리의 오성을 올바르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죠? 자기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성의 보편적 힘에 근거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러한 뭐죠? 오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위대한 자. 이런 자가 시민이요. 그때 바로 이 칸트의 이런 말들은 그 당시 프랑스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 계몽주의자들의 이 위대한 이성의 시대에 어떤 잘못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러한 광기에 대한 억압과 광기에 대한 이러한 배제와 생략과 축소와 이런 은폐들이 정당화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역사의 배후에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하여 이러한 폭력과 억압이 정당화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푸코가 가르쳐주는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 고전시대의 광기의 역사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철학에서, 문학에서, 그 다음에 의학에서, 심지어는 그 시대에 모든 걸 결정하는 정치 경제적인 모든 조건에서 부르주아 사회가 태동했던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모든 담론 안에서 광기는 이런 방식으로 중심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담론의 기호 안에서 언제나 패배자의 역할, 언제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이성의 관찰에 의하여 사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이 경계선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 니체의 계보학의 핵심입니다. 이 힘이 왜 이런 걸 결정했으며 이걸 결정했던 역사적 조건이 뭔가? 이 계보학적 역사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역사의 조건, 그죠? 이 조건 배후에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그 당시에 정당화되었던, 그 당시에 진리라고 간주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진리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걸,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 여러분들 봐봐.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줘. 응? 여러분, 영원한 진리,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결정하는 거야. 심지어 좋고 나쁜 것도, 이거 다 니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시대의 좋음과 나쁨은 각각 다르게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좋은 것과 중세의 좋은 것, 그 다음에 근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좋은 것, 고전 시대의 17, 18세기를 고전 시대라 그래. 이건 푸코식 방식입니다. 고전 시대에 좋았던 것, 19세기 역사의 시대에 좋았던 것, 20세기의 좋음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연속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역사는 단절해서 고고하게 각 시대의 층의 어떤 흙의 밀도가 다른 것처럼 각 시대의 고고학적인 어떤 그 층이 다르게 구별되듯이 역사는 각 시대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 다른 관점 안에 특히 표면 배후에 있는 심층, 흙 배후에 속에 들어있는 심층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합리성을, 그죠? 비판 이론가들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마침내 후기로 오면서, 이것도 강좌 때 해야 되는데, 후기로 오면서 미셸 푸코는 비판 이론, 쉽게 말하면 막스 베버와 요것도 예도가 강좌를 열 겁니다. 막스 베버와 그 다음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그러니까 제1세대 비판 이동가들의 합리성, 이러한 이성의 담론이 어떻게 도구적 이성으로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마스도 오늘날 3세대 그 비판 이론가로서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푸코처럼. 그런데 푸코는 이런 합리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이 다양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역사의 특징 안에서 보편적 합리성을 추론해내는 것은 환상이라고 본 거야. 푸코는. 그래서 푸코는 그 시대의 담론 안에서 합리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거죠. 특정한 하나의 역사적 담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합리성의 전략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것을 미셸 푸코는 특히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자기의 전략을 밝히면서, 그죠? 자기의 이러한 전략을 미시물리학,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크로피지크 뒤 푸부아르라고 하는 이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학과 같이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의 교묘한 움직임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표면만 보고 인도주의적으로 광인들은 저렇게 했구나, 참 좋다, 저기에 갇혀서 이제 광인은 더 좋은 행복한 그러한 인도주의적 조처에 의해서 살아가게 이지랄하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아멘하고, 이런 순진한 역사관이 이제는 니체의 계보학을 통하여 푸코에게 전달되면서 독특한 그 시대의 무의식을 파헤치는 문화와 역사의 무의식, 그 무의식 배후에 들어있는 교묘한 힘의 논리, 힘의 존재론을 해체하는 이러한 역사관을 푸코는 자기의 61년도에 나온 자신의 작품, 그죠? 광기의 역사, 광기와 문명, 뭐 여러 식으로 번역하지만은 광기와 탈이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위대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죠? 그래서 미셸 이거를 복음서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예수는 타자성을 변호했던가, 여기에 적용시킬 수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타자들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타자들은 단지 사회의 주변부에서 침묵하면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담론의 질서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그죠? 그러나 예수는 그 시대에 담론의 질서에서 사라진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보고가 있다라.
이 부분을 미셸 푸코와 함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특히 신학하는 사람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동성연애자를, 저는 미셸 푸코가 이런 쪽으로 나갔던 것이, 자기가 그 당시에 아직도 동성연애자들을 이상한으로 바라봤던, 오늘날과는 완전 달라요. 그 당시에 유럽도 그 동성연애자들을 제대로 오늘날과 같이 그냥 인간으로 안 봤던 시대라고. 프랑스인조차도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여러분, 자기가 이러한 소수 집단에 속했던 자로서 역사적 실존적으로 그가 처해 있었던 고통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푸코의 철학은 이러한 사회의 바깥에 위치하게 된 이 타자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니체의 질문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힘의 논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언어의 담론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도대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존재는 어떤 비존재를 감추고 있는가? 어떤 비존재를 억압함으로써 오늘날의 존재가 되었는가? 니체의 이 계보학의 질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무지 하이데거한테서는 볼 수 없는 존재론입니다. 맞죠? 어떻게 이 무의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존재론 갖고는 이러한 권력의 어떤 감추는 힘의 이동이 어떻게 전치되고 미묘하게 역사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하듯이, 그죠? 그 배후에 감추어진 이러한 억압의 역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폭로하고, 그죠? 이를 위해서는 미시물리학자와 같이 현민경을 가지고 역사의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타자성의 억압을, 그죠? 사회 중심부로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철학, 위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푸코의 위치는 이런 위대한 역사관, 이러한 바싹 마른 그러한 역사 자료들로부터 먼지를 털어서 그 배후에 억압된 그러한 기호들을 다시 해석하는 이 푸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죠? 이러한 광기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1차 자료를 읽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보고들, 사유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재밌었죠? 두 번째 푸코 강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푸코의 해체. 이 해체는 데리다와 다르게, 그죠? 그 역사의 조건, 그죠? 어떤 그 광기를 억압했던 이성을 파괴하고 몰아내고, 그게 아니라 그 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광기의 역사를 억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광기를 억압했는지 그 역사적 조건을 드러내면서 그 억압의 역사를 폭로하는 이런 방식의 해체, 여러분, 예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푸코의 해체, 광기의 역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면서 점점 푸코의 깊은 사유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큐스!